최인태입니다. 자, 저번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두 번째로 여기 서 있는데요. 오늘 8월 21일 계리직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여기 서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하고는 좀 다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8월 17일 날 뉴스로 우정사업 노조랑 우정사업본부는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과목을 분리한다는 의미가 2022년도에 시험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그래서 그 합의된 내용에 따르면 2021년까지 2022년도 충원계획을 수립한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합의가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올해 말에 2022년도 충원계획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일 뿐입니다, 단지. 자, 그러면 2022, 2023 지향계리직 온 오프라인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도 역시 경품이 나갈 겁니다. 저번처럼 제 말 속에 답이 다 있으니까 제 얘기 잘 들으시고 제가 중간에 퀴즈를 내면 그걸 맞추시면 저희 담당자 분께서 추첨을 해드릴 겁니다. 아니면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한테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명의 진행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계리직이 무엇인가? 자, 계리직이란 무엇일까요?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향 계리직 시스템을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세 번째는 과목별 공부 방법론. 여기는 각 교수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교수님들이 오늘 정일원 교수님은 시간상 불참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준호 교수님도 마찬가지로 불참을 하셔서 오늘은 최우승 교수님이 대신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럼 네 번째, 연간관리반 혜택. 자, 이 지향계리직 시스템과 과목별 공부 방법론을 결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연간관리반인데 이 연간관리반의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다섯 번째는 Q&A. 저희가 사전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 사전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최우승 선생님과 제가 함께 답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1, 2, 3, 4, 5, 5개가 될 거고, 시간은 이렇게 될 겁니다. 15시에는 All About 2023 계리직. 자, 2022, 2023 계리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3시 10분에는 지향 공무원 학원 계리직 소개. 아까 그 학원 시스템에 대해 소개해드린다고 했죠? 그게 여기 10분 정도 걸릴 거고, 그 다음에 과목별 학습 전략. 약 10분간 이것도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는 교수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길어요. 그 다음에 4시에는 과목별 Q&A. 이렇게 딱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계리직이란. 자, 여러분, 계리직이란 무엇일까요? 자, 계리는 계산하다의 계자에 리는 이득을 보다의 이자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을 계리라고 해요. 근데 그 계리원이라고 하는데 그걸 직업을 하는 것을 계리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리직이란 게 무엇이냐면, 자, 계리직이란, 저희가 알고 있는 계리직이란 우편 업무를 하면서 그다음에 금융 업무를 동시에 보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이 좀 바뀌었죠. 원래는 이 금융 업무 때문에 계리라는 명칭이 생겼는데 우편 업무를 같이 보다 보니까 직책이 우정서기보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들어가면 직책을 우정서기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무관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모든 공무원들 담당하는 일 하시는 분들을 다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9급은. 자, 그러면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2021년도 공고문 상에서 우편 과목이 나눠진다고 그랬죠. 과목이 우편 과목과 금융 과목으로. 왜? 아예 전문화를 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도 설명을 드리긴 했었지만, 그래서 금융 업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두겠다는 의미예요. 이 금융 업무를 중점적으로 두게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맞죠? 회계입니다. 회계랑 그 다음에 세법이죠. 세무. 결합하면 세무회계.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공고문 만약에 공고문이 발표가 되면 그 세무회계에 대한 내용이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교환을 만들고 있는 게 책 작업을 하는 것도 요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어요. 우편 업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과목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건 그냥 법이에요. 법은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웬만하면 합격 점수 나옵니다. 근데 금융 업무는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하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제가 지금 책 쓰면서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따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리직이란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를 동시에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더라. 여러분이 나중에 공무원 합격해서 들어가시면 요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보실 텐데, 어떻게 보냐면 우편 업무를 전용으로 하는 사람 따로 뽑는 게 아니라 따로, 그 다음에 금융 업무를 전문화하는 사람 따로 구분해서 아마 교육을 시킬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자, 2022 계리직을 준비하는 이유. 그래서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제 학생들한테. 왜 준비를 하느냐? 첫 번째, 다른 직렬에 비해서 준비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왜요? 과목 수가 적으니까. 근데 한 과목이 더 늘어났다고 지금 항변을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한 과목 더 늘어나도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이 결합된 거에서 쪼개진 거기 때문에 문제 수만 더 늘어난 거예요. 대신 조금만 더 심화적으로 배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3과목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한국사, 우편 상식, 금융 상식, 컴퓨터 일반으로 타 직렬에 비해 과목 수가 적습니다. 4과목에도 적죠. 그다음에 다른 직렬의 공무원과 복지제도가 동의를 하죠. 자, 일반 행정직, 그다음에 전산직, 각종 직류에 똑같이 받습니다. 여러분 복지카드 들어본 적 있죠? 1년에 얼마 제공을 받는다. 100만 원 이상 제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피복해도 되고, 피복비, 옷 입는 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핸드폰을 사도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어도 돼요. 음식을 사 먹어도 돼요. 그렇게 하라고 쓰는 거예요. 그거 안 쓰면 다 없어집니다. 소멸 페인트예요. 그 다음에 학력 및 전공, 경력, 성별,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 똑같죠? 그 다음에 개인 여가 시간을 보장하는 편리한 업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직책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6시에 퇴근시켜줘요. 저는 이 계리 업무가 아니라 다른 직렬에 있었지만 거기서는 이게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보장이 됩니다. 제 합격생들한테 물어봐도 보장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것 때문에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계리직의 메리트는 바로 요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거겠죠. 그 다음 계리직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자, 우편 파트 업무, 금융 파트 업무, 우편 플러스 금융 파트 업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그렇게 일을 하는 거고, 보험 판매 실적 압박 있나요? 이 보험 판매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없습니다. 왜? 이 보험 판매를 하시려면 FC 자격이 있어야 돼요. 보험 FC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FC 자격 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웬만하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진짜 이 금융 파트 가서 그 보직 변경이 되지 않는 한은 안 따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상품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셔야 하기 때문에 상품을 배우는 겁니다. 그런 그 상품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압박이 거의 없습니다. 근무하시는 분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그 다음에 근무 환경은 어떤가요? 공무원과 동일한 복지 수준입니다. 아까 복지카드 제공받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철저한 워라밸 유지, 6시 18시 퇴근, 그 다음에 연차 휴직의 자유로움. 자, 연차 쓰는 거 막는 거, 부서 간에 뭐 조정이 있지만 부서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막는 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공무원 특히나 더더욱 심해요. 그래서 이걸 잘 지켜줍니다. 그 다음에 노조를 통한 개선. 다음, 나이가 많은데 할 수 있을까요? 자, 계리직은 준비생 2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은 20대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40대 분도 골고루 있었어요. 온라인 중에서.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게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는 나이가 좀 많은데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 뇌는요,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뇌는 쓰면 쓸수록 늘어요.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대에서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골고루 있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 그 다음에 우편 및 금융상식은 언제 공부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자,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전 지금 실강을 개강하고 있고 그 학생들은 이미 국내우편 제도가 끝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학생들이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제가 제 커리큘럼상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6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은 머릿속에 계속 하고 암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시작을 안 하게 되면 이미 2번을 놓친 거예요. 한 파트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시간상 물리적인 시간은 극복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왜? 게다가 2과목으로 분리된다고 그랬죠. 문제가 많아진다는 소리인데 그게 40문제 늘어나잖아요. 20문제에서.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문제 낼 풀을 많이 갖고 오겠다는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문제 풀 많아요. 특히나 금융상식은 테셋이라든가 다른 여러 시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가서 다 끌어와도 돼요. 기초적인 문제만 끌어와도 1000문제가 넘어갑니다. 문제풀이 그래요. 근데 그런 문제를 여러분 연습 없이 그냥 들어가면 풀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다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금이 2과목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과목 부담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노조를 통한 개선. 자,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죠? 보시면 자, 여기 실제 우정사업노조 뉴스입니다. 8월 17일자 뉴스인데 창구직 결의인력 및 휴직시키 대체 인력을 확보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결의인력, 결혼 인원을 뽑겠다는 소리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공무원들 지금 그만두시는 분들 많다고 그랬죠. 그분들 때문에도 지금 업무가 계속적으로 빵꾸 난다고 그래요. 조금 비속어 썼습니다. 그 빵꾸 때문에 많이 채워놔야 되니까 그래서 우정사업노조가 우정사업본부에 요청을 해놨대요. 그래서 이렇게 8월 17일 날 합의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뽑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계리직 준비 어려운 점. 자, 그러면 이제 계리직 준비해서 다 알아봤잖아요. 장단점 알아봤고 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계리직이 왜 어려울까 준비하기. 자, 첫 번째, 비전공자가 배우기 힘든 컴퓨터 일반. 자, 컴퓨터 일반 배우기 매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상 프로그래밍 일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 들어가기엔 진짜 어려워요. 이론이 바탕이, 논리적인 바탕이 안 되고서는 이 프로그래밍 자체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학생들. 특히나 컴퓨터 일반 첫 번째 챕터 1이 뭐냐면 컴퓨터 구조잖아요. 배워보신 분들 알죠? 컴퓨터 구조, 머릿속에 진짜 안 들어가죠. 전공자도 넣기 힘들다 그래요. 왜? 자기랑 아무 관련이 없는데 시험에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걸 배워야 되거든.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기 어렵다. 그게 첫 번째 이었고, 두 번째,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한국사.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웬만한 시험은 다 거의 난이도가 극상승이에요. 하는 건 빼고는. 그죠? 여러분 시험 봐서 알죠? 웬만한 저 공무원 시험, 그 다음에 무슨 자격증 시험 하는 건 빼고 다른 시험 보면 한국사 7, 80점 이상은 무조건 맞으셔야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그다음 세 번째, 기초영어 상용자 학습. 자, 이거는요, 솔직히 왜 어렵냐면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게다가 이제는 우금에서 영어 빠졌습니다. 커밀로 가요. 커밀로 가기 때문에 하기 귀찮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게다가 지문도 길어요. 완전 독해 지문이에요. 수능 독해 지문. 수능 독해 지문은 길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두 문제를 학습을 하고 그 다음 시간을 내려니까 학생들이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싫어하는 거고. 상용 한자. 한자 약 2,000자에 3,000자. 국립국어관 가보면 거기서 발표한 게 2,000자에 3,000자가 있어요. 그걸 다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기초영어는 저희 조재권 선생님 계시고 상용 한자는 저희 안효 선생님 계십니다. 두 분 다 잘 가르치세요. 그냥 듣기만 해도 암기가 될 정도로 가르치시니까 이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번째, 비교적 높은 난이도의 문제. 자, 높습니다. 계리직 솔직히 말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난이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합격 커트라인이 어떻게 나왔냐면 대다수가 5, 60점대예요. 7점 넘어가는 거 거의 없습니다. 왜? 그만큼 난이도가 어렵거든. 게다가 우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강조했던 거, 저도 강조했던 거 많이 나왔거든요. 강조했던 거 딱딱딱 풀었으면 웬만한 합격 점수는 나옵니다. 이번에 우금에서 조금 짜증났던 게 그거예요. 그 이상한 법령 위반 시 어떻게 처리하는가, 처벌 규정. 그게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되게 짜증을 냈는데 그거 틀려도 솔직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왜? 평균 커트라인이 되게 낮게 나왔거든요. 그 다음 커밀도 어렵게 나왔고 한국사도 저희 그 혁승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어렵다고 그랬었어요. 이상한 거 나왔다고. 자, 그 다음에 일과 학업의 병행. 계리직 준비하시는 분들 대다수가요. 온라인은 다 그래요. 반은 다 직장인이고 반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한테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선생님, 저는 일과 학업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공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일단 오세요. 저랑 한번 만나봅시다 해서 그분들 오셨을 때 제가 컨설팅을 약간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붙으신 분들 계세요. 자, 그래서 이 5가지 때문에 계리직 준비가 어렵더라. 근데 이 5가지는 저랑 그다음에 저희 지안과 함께라면 어렵진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지안 학습 시스템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학원 자랑을 좀 할게요. 자, 저희 합격자 3명 중 1명은 지안입니다. 저희가 아니라 계리직 합격자 3명 중 1명은 지안에듀에서 배출을 했습니다. 약 33%죠. 바늘구멍인데 그걸 다 뚫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달성을 했냐면 지금부터 보실 학습 시스템에 의해서 달성을 한 겁니다. 자, 지안 계리직 학습 안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 계리직 과정 소개. 자, 첫 번째, 컴퓨터 일반과 한국사 우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강좌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단연의 노하우를 교육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과 이해주의 수업. 자,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을 다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제 수업을 들으면 자동으로 암기가 돼서 좋다 그래요. 이해와 암기를 동시에 시키면서 좀 마지막에 반복을 해드립니다. 그런 학습 시스템을 저희는 구축을 했습니다. 커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오실 정혜령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특강으로 이해도 성품, 이해도 증폭, 커밀 교수님도 특강 하실 거고, 근데 저도 앞으로 작년에 했던 것처럼 중간중간에 요약 특강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숫자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법령 특강을 계속적으로 해드릴 거니까 그거 믿고 따라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영어 한자, 여러분들 학습하기 되게 귀찮아하는 거, 영어 한자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 자, 핵심만 집어주는 기초영어 특강. 자, 이거 실질적으로요 10에서 15강밖에 안 돼요. 가서 그것만 들어도 웬만한 건 다 맞춥니다. 2문제 나오죠? 2문제 중에 잘 들으면 2문제고 좀 틀리면 1문제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50%는 맞출 수 있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국어 강사가 진행하는 상용 한자 특강. 자, 여기 안효성 교수님이 이거 진행을 하시는데 한자 정말 잘 가르치십니다. 한자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재밌어서 계속 듣다가 저도 그 학습 시간 다 썼어요. 그래서 다시 초기화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정말 재밌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 이거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초부터 심화까지
높은 합격컷을 대비하여 저희는 기초는 튼튼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진행하는데 그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이해 위주의 학습을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암기를 하계실이 한 날에, 그러니까 배우는 날에 다 구성을 했습니다. 학습 커리큘럼을. 보시면 알아요. 제 거 보시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 강좌. 그 다음에 효율적인 학습 방법 제시. 자, 제 말대로 하면 되게 효율적이겠죠? 그리고 이 효율적인 학습 방법 뭐가 들어가냐? 제 학습 컨설팅 프로그램이 들어갈 겁니다. 예전에 저는 우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학습 컨설팅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가려운지, 뭐가 어려워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 컨설팅을 해드릴 겁니다. 단, 제 강좌를 수강하는 분에 한해서. 자, 그래서 자, 계리직 과정 소개, 컴퓨터 일반,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정일영 교수님 계시죠? 새로 오신 분, 정말 잘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건 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김준호 교수님, 그 다음에 여기 김찬호 교수님 계시고, 우리 최우성 교수님, 오늘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입니다. 그 다음에 상용화자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안효성 교수님 여기 계시고, 발음이 꼬이네. 기초영어 조재공 교수님 계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아까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까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전반적인 것만 안내를 해드렸다면 이제는 줄을 그어야죠. 수박이 있으면 그 줄을 긋는 과정. 첫 번째,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 강의, 과목별 전체 단원 반복 이해학습을 여기서 시켜드릴 거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집중학습했을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유형별 학습 전략이 여기서는 되게 중요해요. 선생님들 다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제가 여기 커리큘럼을 다 짜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르칠 거고, 세 번째 예상문제 풀이에서는 이 유형별 학습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실제 공무원 시험에 가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 이제 여기서는 학습 감각을 극대화시킬 겁니다. 어떻게? 진짜 실제와 유사한 난이도로 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특히나 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상 문제 풀이와 실전론을 같이 시켜드릴 거고, 이 3번과 4번을 결합해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제가 여러분들 등수를 매길 겁니다. 각 과목별로 등수를 매겨서 공개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 개개인별로 하나하나 드릴 거예요. 여러분 2등수니까 좀 분발하세요. 2등수니까 조금만 더 안정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2, 3, 4번을 결합해서 다섯 번째 파이널 쪽집게 특강을 할 건데,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2, 3, 4번에서 다 했던 그 학습량이 있잖아요. 학습했던 학습 문제 풀이를 가지고 제가 틀린 거 다 분석해서 여러분 각 선생님한테 뿌릴 겁니다. 각 드릴 거예요. 이런 유형을 많이 틀리더라. 그럼 그 유형에 따라서 학습 쪽집게 특강을 구성을 하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쪽집게 특강은요, 전범위를 다 구성하지 못해요. 그건 다 어불성설입니다. 공무원 시험 자체가 전범위를 학습할 수는 없어요. 나올 부분만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서 파이널 쪽집게 특강 시험 전 최종 정리를 시켜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 시스템은. 자, 그러면 이제 과목별 학습 전략에 대해서 들어갈 텐데요.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우리 최우승 교수님께서 한국사 학습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거 듣고 그 다음에 정일영 교수님 듣고 마지막에 제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따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안공무원학원 한국사 강사 최우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설명을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원래 공부 방법을 이제 공무원이라는 게 한국사만 한국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과목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최인태 선생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제가 준비해온 대로 이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공무원에 합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적당히 공부해도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적당히 공부라면요, 일반적으로 지금의 젊은 친구들을 좀 예로 들어볼게요. 하루에 6시간 정도 공부하고요. 근데 그 6시간이라는 게 순 공부 시간입니다.
뭐 그냥 인강 듣는 거 다 빼고 그냥 순 공부 시간이 작 6시간 공부하고요. 그리고 주 5일 공부하는 거를 저는 이제 적당한 공부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6시간 공부하기 때문에 그 공부 시간이 끝나고 맥주 한 잔 먹고 집에 잘 수가 있고, 주말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한 판 하고 뭐 쉴 수도 있는 거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가정이 있으시거나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또 게리직에서는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뭐 5일 동안 일을 했는데 뭐 주변에서 뭐 홀라당 누워가지고 좀 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적당한 공부라고 합니다. 물론 합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공부량입니다. 하루에 순 공부 시간이 8시간 이상이고 주 6일 이상 공부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우리가 맥주 한 잔 먹고 자고 주말에 푹 잠을 많이 자고 이런 걸 포기하는 게 많은 공부량입니다. 제가 요것과 관련해서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3년 전에 제가 서울시 취급공무원 합격하는 두 친구를 제가 이제 만나봤어요. 근데 한 명이 이제 말을 해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적당한 공부량을 하는 학생이었어요. 되게 남자였는데요. 이게 축구 굉장히 좋아하고 주말마다 공차라고 하고요. 또 여자친구도 있어서 공부 끝나고 밤에 여자친구랑 맥주 한잔 먹고 들어가고, 이 정도로 좀 여유가 있게 공부한 친구인데도 서울시 취급을 합격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두 번째 친구는요,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10시까지 중간에 1시간 운동하는 시간 빼고 다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잠을 안 자기 위해서 허벅지에 이게 피가 났대요. 이거 이게 뭐 칼이 아니죠. 그 펜으로 찌르면서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이게 합니다. 둘 다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친구, 이제 많이 공부한 친구가 저에게 좀 명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말을 했죠. 야, 주변에 좀 억울하지 않냐. 적당히 공부하고도 합격한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너무나 많이 공부하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너는 너무 많이 공부해서 합격한 게 좀 약간 이 친구들이 좀 솔직히 말해서 꼴 보기 싫지 않냐. 너는 이렇게 힘들게 고생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진짜 저는 그게 까먹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는데, 적당히 공부하면 떨어질 수도 있고 합격할 수 있는데 합격한 것 뿐입니다. 그 사람은. 근데 자기처럼 많이 공부하는 사람은요, 그냥 합격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합격한 거랍니다. 공무원 시험이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 한국사고 우금이고 뭐 컴퓨터 일반이고 다 똑같습니다. 그냥 엉덩이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옛날 기억해 보시면요, 옛날에 억울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무슨 기억이냐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할 때 좀 생각해 보세요. 확실히 수학은요, 머리 좋은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는 공부 시간과 좀 상관이 없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서 그래요. 우리 반에 천재 한 놈이 있는데 자기가 문제풀이 방식을 연구해 와서 그 뒤로 풀어요. 선생님보다 더 잘해. 머리가 좋은 거지. 그런 친구들은 1시간 공부하고 나서 1등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저는 완전 문과생이었는데 수학 너무 싫어해가지고 그 하루 종일 10시간을 공부해서 수학이 3등급 2등급 나와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공무원은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은. 물론 머리 좋으면 조금 유리하지, 무조건 많이 공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공무원 준비하실 동안은요, 좀 많은 걸 좀 포기해 두세요. 어쩔 수가 없어. 타협해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입니다. 이게 왜 제가 이거는 일반 20대 젊은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 게리직 특성상 직장을 가지신 분들 또는 이제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 준비하시는 경우가 한 50%가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그분들은요,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애가 있는 이제 젊은 부모라면 애가 맨날 우는데 어떻게 공부합니까? 또 애가 학교 들어오면 어떻게 공부합니까? 또 회사를 다녀 어떻게 공부합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두꺼운 수험서를 버려라. 이 한국사예요. 그 보통 80% 정도는 맨날 그러니까 한국사가 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면 이 80점 정도는 맨날 나오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 나머지 20점만 좀 약간 어려운 문제랄까? 좀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지엽적인 문제. 평상시에 나오지 않는 문제. 근데 보통 두꺼운 수험서는요, 이게 다 들어가 있죠. 50% 비중으로. 근데 이것만 공부해서 일단 먼저 공부해서 점수를 올려내야 되는데, 이것에 집중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 두꺼운 수험서를 무조건 버려야 됩니다. 이거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만약에 내가 보고 있는 한국사 수험서가 500페이지가 넘어가는 한국사다? 바로 버리세요. 이거는 게리직뿐만이 아니라 이거 취급공무원들한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절대로 두꺼운 수험서를 가지고 집착하시면 절대 합격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얇은 수험서로 공부하셔야 돼요. 저희 학원에서는요, 저희 학원을 이참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컴퓨터 일반하고 우금하고 한국사 셋 다 요약 노트가 있거든요. 이제 물론 제가 우금 전문가나 뭐 컴퓨터 일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얇은 솜수로 공부하는 게 역시나 한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물어보면 다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두꺼운 솜을 버리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습입니다. 이 복습이 가장 중요한데요. 복습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생각을. 그 옛날에 막 엄마가 집에 가서 하는 소리가 오늘 학교 선생님한테 배운 거 복습하래. 학교 선생님한테 아침 수업을 들으면 어제 배운 거 복습해라. 오늘 배운 거 복습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복습한 기억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저도요. 저 공부를 학교 다닐 때 좀 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복습을 많이 하진 않았던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 심리를 생각해보니까 학생들도 지금은 똑같거든요. 내가 한 번 배웠던 거, 한 번 들었던 거는요. 마치 또 들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봐요. 내가 분명히 들었으면 오늘 분명히 지금은 기억하겠죠. 근데 분명히 1시간 뒤나 또 열흘 뒤에는 100%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망각하는 거야. 내 기억이 영원할 거라고 망각하니까 복습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효율적인 게 복습입니다. 복습을 안 하고 공부하잖아요. 한 달 뒤에 다시 리셋돼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복습을 하잖아요. 2달이 걸릴지언정 천천히 마치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건넌 거라서 단단하게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복습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이 복습만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떠올라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이제 사법고시 합격한 학교 선배를 이제 만나는데요. 이제 물론 진짜 어려운 시험이었죠. 지금은 없는 시험이었지만 이제 그 선배가 자기가 이제 복습했던 방식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요. 그 지금이 핸드폰이 있지만 옛날에 녹음기였잖아요. 녹음기로 오늘 강사가 강조했던 내용들을 자기 목소리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걸로 자기 운동할 때, 밥 먹을 때, 그리고 저 학원까지 걸어가는 길, 집까지 퇴근하는 길에 그걸 들으면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내 목소리 낸 거에서 이미 한 번 복습을 했고 내 목소리를 들으면서 2번이 복습이 되거든요. 이거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시면 돼요. 한국사뿐만이 아니라 커멜과 우금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길 저는 이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이 복습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방법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그 강사의 수업을 우리 귀로 듣잖아요, 보통. 그 두 번째가요. 눈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 뭐야? 우리 수험서를 우리 눈으로 공부하잖아요. 이 복습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마지막 하나가 기출이거든요. 저는 만약에 시간이 한정적인데 선생님 시간이 한정적인데요. 이 셋 중에 하나만 방법으로 택하면 어떤 걸 택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으면요. 저는 무조건 기출문제 택합니다. 왜냐면요. 귀로 듣는 거는요. 내가 집중을 순간 못할 수도 있고 날아갑니다. 눈으로 듣는데 집중했을지언정 좀 약간 날아가요. 근데 기출문제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이게는요. 문제와 맞짱을 뜨는 거라고 저는 설명하거든요. 이 맞짱 뜨는 겁니다, 이게. 내가 문제 틀리면 지는 겁니다. 이기면 이기는 거고. 근데요, 내가 몸으로 기억했던 거라서 가장 기억이 오래 남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요, 이 수업, 학생 학교 강사의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학원 수업 듣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다면. 기출문제가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공부 방법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한국사 얘기를 좀 해야겠죠? 물론 다른 과목에도 뭐 적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한국사가요 처음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합니다. 양 때문에. 맞아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도 양을 줄이고 싶은데 줄여도 많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전략적인 공부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 건물 세울 때 어떻게 세우냐? 건물 세울 때 처음에 이렇게 토대를 이렇게 막 맨날 와서 막 그 공사하면서 여기 뭐 밑방을 다지지 않습니까? 걷다가 철근 깔고 콘크리트 뿌리잖아요. 그리고 위에다 나무, 목수들이 나무를 이렇게 갖다 대고요. 여기다가 철판을 깔고 이렇게 쌌습니다. 이게 층을. 그리고 나서 뭐를 하죠? 그래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물론 여기서 첫 번째로 공부해야 되는 게 방법이 뭐예요? 한국사를 비유하면? 인테리어를 까는 겁니까? 이 쌓여있지도 않은데 10층에다 인테리어 깔 생각을 벌써 해? 다지지도 않았는데? 이거부터 다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틀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선사시대, 그리고 삼국시대, 고려시대, 명칭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시대를.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 장군이었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 지나가서 지금 현재 세대 이기까지. 이 시대를 망라할 때요.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 암기하는 게 시작이 아니라 큰 틀을 잡는 거를 시작으로 하셔야 돼요. 고려시대의 정치사정 내용이 이런 느낌이었구나. 느낌만 가져가시는 거야. 일제시대에는 일본 놈들이 이런 식으로 통치했었구나, 우리나라를. 이거를 먼저 가져가시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암기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틀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를요, 제가 말씀한 건 선 2의 후 암기라고 합니다.
이해를 먼저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암기하면 절대로 합격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이해는 이제 뭐 큰 틀은 물론 제가 잡아드립니다. 자, 두 번째,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위주로 공부한다. 이거는 뭐 아까 설명드렸죠. 시험의 80%는요 문제 은행식에 따라서 출제가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어떤 기출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옵니다. 선생님, 저 공부 진짜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거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짜잘한 거, 강사가 강조하지 않은 걸 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이 오히려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하나하나 완벽히 가져가려고 하니까.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쌓아놓고 천천히, 나중에 이제 인테리어 채우면 되는 거야. 그럼 100점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는 나중에 채우는 거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는 생명, 이거는 너무 중요하니까 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리고 회독입니다. 회독은요, 내가 회독을 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한 달 전에 10시간 공부한 친구랑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1시간 공부한 친구랑 둘이 시험장에 가서 붙었어요. 누가 시험 잘 보는 줄 알아요? 누가 잘 볼 것 같아요? 이게 잘 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 사람이 잘 봅니다. 왜? 이 사람은 까먹었으니까. 우리가 회독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건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시험 전날에 가장 마지막으로 한국사를 누가 봤냐에 따라서 한국사 시험이 결정돼요. 내가 전날 봤으면 무조건 100점 맞습니다. 한국사. 왜냐면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봤잖아. 벼락치기. 왜요? 하루 전날에 공부하니까 기억이 남아서 시험 보는 거예요. 물론 까먹지만 뒤에. 근데 그 한 겁니다. 회독이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사 양이 많다 그랬죠. 첫 번째 1, 회독을 할 때는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전체 다 보는데 오래 걸린다는 거지. 2회독을 하면요. 보통 보름 정도 걸립니다. 한 15일로 제가 예상 칠게요. 그리고 한 5회독 정도 하게 되면요. 한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걸립니다. 5회독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회독 정도 하면 하루에서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회독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벼락치기 할 수 있는 데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회독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스스로 5회독 정도는 해주시는 걸 저 추천드립니다. 뭐 많으면 10회독까지 공부하면 무조건 합격이고요. 회독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여태까지는 뭐 공부 방법 설명이었고요. 이제 커리큘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먼저 이번에 9월달부터 들어가는 게 이제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입니다. 만약에 제 수업을 들으실 분들은요, 제가 이제 찍어놓은 기초 강의가 있거든요. 우리 학원에서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게 한 7강인가 8강 정도인가 10강 정도 있는데요. 이거 정말 짧거든요. 이거를 무조건 듣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수업을 듣는데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기본 플러스 심화 강의고요. 물론 이 사이에 저는 기출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뭐 제가 예상 문제를 내고 OX 문제를 내가지고요. 복습을 제가 시켜드릴 겁니다. 이 2달 동안 열심히 고생하신 다음에 담아놓은 걸 터뜨리는 게 이제 기출문제 풀이다. 기출문제 풀이 자체가 물론 강의를 듣는 거죠. 뭐 틀린 거 제가 봐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약 플러스 예상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 요약 플러스 파이널 있는데, 뭐 말이 뭐 그럴싸하지 실질적으로 보면요.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5회독, 6회독, 7회독이에요. 이게 그냥 7회독 이제 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따놓은 거야. 7회독 하다가 여러분만 3회독만 개인적으로 하잖아요? 녹음기 틀어가지고 하는 거 1회독, 2회독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10회독 그냥 나오거든요? 그럼 뭐겠어? 시험 보기 하루 전날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사를. 한 3시간만 투자하면 이 달달로트 한 거 다 볼 거예요. 제가 쓴 책이 있는데. 무조건 이게 뭐 커리큘럼 이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무조건 합격입니다. 이거. 회독이 되기 때문에. 자, 책은요, 요거 한 권으로만 진행될 겁니다. 물론 기출문제집은 따로 이제 구매하시거나 이제 뭐 학원에서 제공을 할 텐데요. 기본서는 요거 한 권으로만 진행될 겁니다. 양이 많지가 않죠. 이거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계례직. 충분합니다. 구입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관리반인데요. 관리를 받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왜? 나태하니까.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간사하고 나약하고 막 오늘 공부의 의지가 뭐 나 맨날 10시간씩 1년 때릴 거야 막 하는데 한 달 뒤면 뭐 3시간 하고 막 자고 있어 막.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뭐 기본적인 거죠. 여러분 적으라고 하는 겁니다. 저 적으라고 하는 게 저는 귀찮죠 막 이러고 하면.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는 뭐 저는 제 돈벌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겠죠. 관리반 웬만하면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오프라인 관리반이죠. 저랑 마주해가지고 모르는 거 물어보고 한국사 공부 어려운데요? 물어보고 질문 받아요. 뭐 스터디 합니다. 같이. 또 스터디 구성해주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오프라인 관리를 못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장 있으시거나 이제 가정 있으신 분들 못 받는데 그럴 때는 이제 뭐 차선택이라도 받아야겠죠. 온라인 관리반.
현재 오프라인 관리반 애들이 이 정도 진행되는데 온라인 관리반 수험생들도 따라하게끔 제가 이제 만드는 겁니다. 뭐 질문을 받기도 하고요. 뭐 정기적인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이 관리반 무조건 중요하다. 이거 받으면 뭐 여러분이 유리하겠죠, 뭐 관리반.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합격을 위하여 첫 번째로 성실함, 두 번째로 성실함, 세 번째로 성실함입니다. 성실함이 뭐야?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포기해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거,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걸 좀 성실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인간은 간사하기 때문에요. 뭐 다 간사합니다. 막 그러니까 힘들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이 계리직이 뭐 일반 구급 공무원이 5과목인데 계리직이 3과목이라서 좀 유리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3과목도 만만치 않거든요. 한 과목 공부하기도 힘듭니다. 이 3과목 진짜 힘들 거거든요. 여러분 하다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여태까지 누려왔던 거 있죠. 소주 한 잔 먹는 거 포기하세요. 시험 합격할 때까지는. 뭐 지금도 와서 가족끼리 여행 가는 거 한번 미루세요. 내년 여름에 가세요. 올해 여름 포기하시고 성실함만 가지면 저는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성실함을 가지신다면 제가 반드시 합격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지안공무원학원 한국사 강사 최우승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일반 강의를 맡게 된 정일영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시고 예, 열정이 막 넘치시는데 여러분 큰 문제예요. 난제예요. 컴퓨터 일반 너무 어렵죠? 왜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컴퓨터 일반이 왜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컴퓨터 일반을 어려워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전공을 하셨나요? 전공하신 분 거의 없죠. IT 부문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일하신 적도 없죠. 당연히 모르시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안을 선택하시고 또 책과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 어려운 걸 누가 해결해 줘야 되나? 그건 제가 해결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내용이 아니다. 제가 잘 풀어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 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고민하실 필요 없다. 왜? 고민해야 될 과목이 어디 한두 과목이에요? 한두 과목이 아닌데 그런 거 다 고민하시면 안 되고, 자, 이 어려운 과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제가 누구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지안에듀에서 컴퓨터 일반과 정보보안 기사라는 과목이 있어요. 자격증 시장이 있어요. 예, 거기서 책과 강의를 하고 있는 정일영 강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그럼 정석은 뭐냐? 여러분들이 책과 저와 함께하는 강의를 통해서 이 내용을 하나씩 이해해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세부 과목이 이렇게 많아요. 컴퓨터 일반이라고 하지만 뭐 이 일반이 뭐 2반 옆반도 아니고 이 일반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우리 컴퓨터 공학 대학에서 또는 관련 유사 전공학과에서 4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에요. 4년 동안. 4년 동안 배워도 제대로 잘 몰라요. 4년 동안 배워도. 그 과목을 여러분 이 컴퓨터 일반이라는 하나로 압축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질리시죠? 4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을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이해하나.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은 우리는 그 모든 걸 다루질 않아요. 우리는 뭐만 다뤄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다뤄요. 많이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 시험에 주로 출제가 되는 녀석들만 과목별로 다루는 거예요. 이 세부 과목별로. 100점에 대한 공부 방법으로 저는 강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남들과 차별화되게 고득점을 맞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100점을 맞도록 교육을 하지 못해요. 100점 맞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 대학교 가서 전공을 하시면 돼요. 전공을 해도 아마 한두 문제 틀릴걸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 우리는 고득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저와 함께 중요한 내용, 이미 기출됐던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 그거 여러분들이 뽑아야 되나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어려운 하나하나의 서브 과목들을 잘 이해를 했으면 이해만 하면 끝나나요? 아, 내용 다 이해했어. 아, 오케이. 끝나나요? 그거 진짜 끝이에요, 그러면. 진짜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이해의 다음은 제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이걸 가장 중요시 하는데, 뒤에 보이시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정리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강의와 책을 통해서 이해하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쓰고 제가 말한 표현을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쓴 표현이에요. 제가 말한 표현이에요. 그 내용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대로 그대로 내 걸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정리는 본인의 표현으로 다 바꿔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해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의 정리 노트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물론 달달 노트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는 제공이 됩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인 정리는 누가 해야 된다? 본인의 언어로 하셔야 돼요. 본인의 표현으로. 왜 이게 중요하냐면 뭐 자격증 시장도 다 마찬가지지만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외우고자 할 때 다른 사람이 했던 표현과 언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러면 100점 100패입니다. 절대로 외워지지 않아요. 부자연스러워. 뭔가 표현이 다르고 다르다고 내가 쓰는 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강제로 자꾸 외우려고 주입만 시킨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본인의 언어로 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가능하세요. 그런 부분. 자, 그러면 이건 파일 형식이 됐건 내가 뭐 노트에다 정리를 하시건 또는 아니면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어떤 파일 형식으로 한글이나 워드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한글이나 워드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왜냐면 정리된 자료가 앞으로 계속 갱신이 될 거예요. 갱신이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 노트에다 정리를 하게 되면 늘 데가 없어요. 늘 데가. 중간에 지우거나 넣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파일 형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걸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자, 정리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고 본인 언어로 정리가 됐으면 그때부터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암기. 이때 암기는 상당히 수월합니다. 왜? 본인이 이미 본인 표현으로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이때 암기하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이때 암기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오래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데드라인이 있어요. 언제까지? 시험 보기 전까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암기도 일회성? 이게 좀 밑으로 내려왔는데 시험 보기 전까지 무한 반복이다. 여러분들의 용어도 생소하고요. 이 컴퓨터 일반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는데 뭘로? 이해, 정리, 암기, 암기의 무한 반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전까지 머릿속에 꽉 담아 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뭐 대단한 저희가 대단한 걸 발명한 게 아니라 늘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요. 늘 고득점을 받으시는 분들은 어떠한 분야에서 어떠한 공부를 하시건 간에 늘 이 방법,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늘 고득점이 되시는 거예요. 요런 거 내가 어떻게 좀 공부해가지고 이거 이번 한 방에 좀 아주 1%의 확률로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말 잘 찍었는데 잘 되고 내가 이런 거 공부했더니 그분은 진짜 운이 좋으신 거고 우리는 그렇게 운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운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정석대로 간다. 자, 이거는 저의 몫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거예요. 뭐가 중요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자, 정리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자, 정리가 너무 늦어지면 사실 처음에 이해했던 내용이 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 들어봤지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든가 이런 이론들을 보면 사람의 기억력이 하루, 일주일, 한 달 급격히 떨어지죠. 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입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그 지식 다 날아가요. 그러면 이거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이거부터. 언제 이거부터 또 시작을 합니까? 지속적으로 빠르게 들었던 내용들 정리, 그날 정리를 하고
암기하고 반복하고 계속 순환하는 형태를 가져가셔야 돼요. 자, 공부에 요령이 있다? 없어요. 요령 절대 없고요. 자, 어려운 과목일수록 정석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히려 이런 컴퓨터 일반 다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차별화하기 더 좋은 과목이에요. 차별화를 어디서 가져가야 된다? 컴퓨터 일반에서 가져갈 수 있어요. 누구나 하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과목에서 오히려 차별화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과목에 대한 소개를 제가 잠깐 좀 드리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컴퓨터 운영 체제, 데이터베이스, 자료 구조, 이 과목 구성도 여러분 익숙하지 않으시죠? 이 용어 자체도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소프트웨어 공학, 데이터 통신,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 엑셀, 이건 게리직에만 존재하는 엑셀,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6년간 게리직 시험이 현재 나와 있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산직 공무원 전체 시험에서 컴퓨터 일반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6년간의 출제 경영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이 비율대로 공부하실 건가요? 비율은 있어요. 이 비율대로 공부하실 건가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비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을 절대 할당하시면 안 되고 이 과목 다 동일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비율이라는 것은 평균이라는 것은 늘 평균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시험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 이런 비율이 됐냐? 과목이 얼마나 뚱뚱하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가장 공부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양이 많아가지고 얘가 비율이 높은 거지, 아, 비율이 높으니까 저것만 공부해야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비율을 여러분들이 뭘로 보시면 좋냐면, 아, 이 각 과목의 양이, 볼륨이 얘는 상대적으로 좀 작구나, 얘는 볼륨이 되게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결론은 다 공부하셔야 된다. 다 공부하셔야 돼요. 자, 개별 과목을 한번 좀 볼게요. 자, 서브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일반을 딱 시작하시면 첫 번째 딱 피는 게 이제 컴퓨터 구조예요. 근데 이 컴퓨터 구조가 좀 어려워요. 컴퓨터 구조가 왜 어렵냐면 컴퓨터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드웨어를 다룰 만한 게 사실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하면서도 이 컴퓨터의 구조라는 게 이제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성을 보는 건데, 그리고 이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연산을 할까, 이런 걸 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좀 어려운데 물론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 드릴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죠. 불대수와 논리회로를 이해 못하고 포기한. 시작 딱 했는데 시작의 첫 장이 불대수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시작 딱 하는데 모르겠어. 뭔가 이렇게 수식이 많은 것 같아. 뭔가 계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는 전통적인 거부감이고, 자, 그래서 어떤 불대수, 어떤 논리값에 대한 연산이라든가 어떤 그 디지털 회로를 구성하는 논리 회로. 왜냐하면 컴퓨터는 회로의 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연산을 어떻게 하냐, 이걸 이해해야지 사실은 이제 기본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얘가 어떻게, 컴퓨터는 0과 1밖에 이해를 못 하는데 이거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어떻게 하는 것이며,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이 단원에서 배우게 되는데 여기서 의외로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포기하게 그렇게 교육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밌고 즐겁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재미있고 즐겁게 교육을 한다고.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는 누굴 이길 수 없죠?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재예요? 저도 천재인가요? 여기 천재 아무도 없어요. 저도 천재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해당상 없고, 노력하는 자 우리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력하는 자는 누구를 이길 수 없죠? 누구를 이길 수 없어요. 질만 쓰면 너무 웃긴 말이고,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시험을 보는 경쟁자들이에요. 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붙으면 내가 떨어지는 거고 내가 붙으면 그 사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은 누구나 다 할 거예요. 노력은 누구나 다 할 건데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된다? 즐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이렇게 즐겁게 해줄 거냐? 그럼 제가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혼자 즐거운 상상 막 해가지고 즐겁게 공부해야지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재밌게 구성해 드려야죠. 어차피 공부하는 건데 너무 재미없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이거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 참고 할 거야 뭐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어려운 거지만 좀 재밌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사실을 좀 재밌게 풀어가지고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사실에 근거해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최대한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 저는 늘 재미있고 즐거운 강의를 여러분들과 할 겁니다. 재미없고 딱딱하게 무조건 외우세요, 이해하세요 이런 식의 강의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제 강의를 들으시면 안 돼요. 무겁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강의 좋아하시면 그건 다른 강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분 찾아서 들으셔야 되고요. 자, 컴퓨터 구조 양 많다. 하드웨어 다른다. 자, 운영체제. 둘이 아주 쌍벽을 이루죠, 이렇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게 되면 가장 기본 과목이 컴퓨터 구조와 운영체제. 여러분도 운영체제 알고 계시죠? 어떤 거 알고 계세요? 여러분 컴퓨터 사면 이렇게 기계 이렇게 딱 사갖고 집에다 딱 두고 이제 뭐 파워 딱 켜고 나면 여러분 요즘 컴퓨터 사게 되면은 운영체제를 선택하게 돼 있죠. 아예 운영체제가 없는 상태로 도스 상태로 그냥 구입하시기도 하고 내가 운영체제 따로 설치를 하겠다라고 좀 저렴하게 좀 싸니까 그렇게 하고 아니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가 설치된 상태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버 쪽에 올라가는 뭐 유닉스 시스템도 있고 리눅스 시스템도 있다. 이런 운영체제를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운영체제의 역할이 뭡니까? 라고 제가 딱 물어보면은 이러신 분들도 있어요. 뭐 노트패드, 뭐 계산기 프로그램. 운영체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운영체제가 제공해주는 하나의 서비스일 뿐이에요. 서비스.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다룸에 있어서 좀 필요한 서비스들을 부과해 놓은 거고 실제 운영체제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운영체제라고 부른다 하면 윈도우 운영체제, 유닉스, 리눅스 운영체제라고 한다 하면 그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몇 가지 우리가 커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커널이 제공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재미있고 즐겁게 그렇게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강의에서 저희가 공부를 하면 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여러분들 합격하셨어요. 이제 실무에 가서 창구에서 일을 하세요. 창구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 우편 업무도 있고 금융 업무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금융 업무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죠. 일단 고객 관리도 해야 되고 계좌 관리도 해야 되고 계좌 관리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입출금 계좌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적금 계좌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신, 대출 상품도 여러분들이 파셔야 되고 그다음에 카드 업무도 있고 보험 업무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주어진 통합 단말이라 그러는데 계정계 업무와 정보계 업무, 그 다음에 우편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단말기가 다 지급이 되실 거예요. 그럼 그 단말기에서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자, 고객 정보, 계좌 정보 이런 것들은 정말 고객이 많기 때문에 방대한 양이에요. 우리 고객이 뭐 우체국도 엄청나게 큰 기관이기 때문에 고객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천만 명이 있겠죠.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대한 고객들의 정보를 어디다 관리를 하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PC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PC에다 이 계좌 정보를 관리하고 고객 정보를 관리해서 보통 이제 은행에서는 그걸 원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계좌 원장을 관리한다. 고객 계좌 원장을 관리한다. 또는 고객 원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원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원장이라는 실체는 뭐냐 하면 데이터베이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데이터베이스라는. 그게 올라가 있는 장비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되는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녀석한테 그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녀석은 그럴 능력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도 이 녀석은 다 관리해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관리를 할 때 우리가 많은 고객 정보, 그 고객에서부터 파생되는 계좌 정보들 이런 것들은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 고객의, 이 계좌에, 이 대출에 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들을 구조화해서 저장을 하려고 그러면 모델링을 해야 돼요. 적절한 테이블로 다 나누어서 모델링을 하고요. 자, 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내가 테이블을 잘 만들어서 거기다 데이터를 잘 넣었어.
넣기만 하면 되나요? 나 갖다 써야 되잖아. 그럼 뭐 넣어놓고 그걸로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내가 필요하면 고객 원장 정보를 그 테이블에서 정보를 땡겨오기도 하고, 그다음 필요 없으면 삭제도 하고, 갱신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 CRUD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때 쓰는 언어가 이제 SQL 구문이에요. 자, 자료구조라는 녀석이 있어요. 여러분, 자료구조가 뭔지 아시겠어요? 자료구조? 이 자료구조란 거는 여러분 어떤 정보가 있으면, 사실은 많은 정보들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관리를 해줍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 단말화면에서 고객 정보를 땡겨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 단말화면에서 통신을 통해서,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IT 센터, 우정사업본부의 그 중앙에 있는 전산센터가 있을 거예요. 그 센터에 가서 그 고객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긁어다가 여러분 화면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화면에서 이렇게 딱 봤는데 거기서 이제 나는 이 정렬 순서가 마음에 안 들어. 클릭 딱. 나는 이걸로 오름차순 할래? 저걸로 내림차순 할래? 화면을 이렇게 볼래? 저렇게 볼래? 데이터를 가공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데이터를 데이터의 저장 형식을 바꾸고 데이터를 가공하고 거기서 원하는 정보를 뽑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자료 구조에 관련된 얘기예요.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하겠는가? 또 저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검색도 하고 정렬도 시키겠는가? 이 부분은 이제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인데, 이 두 가지는 원래 쌍이에요. 우리가 학부에서 배우게 되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 한 쌍으로 움직여요. 어떻게 저장을 하냐에 따라서 뽑아내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장과 검색, 정렬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한 몸으로 움직여요. 자, 그런 부분을 배우는 게 자료구조다. 제가 좀 시간이 길어져서 조금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란 뭐냐 하면,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은 뭐 경험하기 좀 어려시겠지만, 그 금융회사에서 어떤 시스템을 새로 만든다,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다, 앱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을 새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보통 개발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진짜 짧게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한 7, 8개월에 끝날 수도 있지만 길게는 1, 2년씩 걸린다. 하나를 개발할 때. 그러면 그 개발이, 자, 개발 시작! 하면 다 달라붙어서 코딩만 하면 되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죠. 개발은 일정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부터. 요구사항, 분석부터. 그런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우리가 소프트웨어 공학이에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거는. 자, 어떠한 개발론을 가지고, 그 개발론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완성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소프트웨어 공학이고요. 자, 데이터 통신, 인터넷. 데이터 통신, 인터넷. 여러분, 이게 글씨만 딱 보면, 통신, 인터넷 쓰고 좀 약간 쉽게 느껴지잖아요. 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녀석의 문제가 뭐냐면 엄청나게 많은 용어가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용어.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다양한 용어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데이터 통신 쪽은 대부분이 다 약어예요. 약어. 그래서 사실 그 약어를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으면 그 내용을 상당히 이해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약어들,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통신 방법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그 약어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반성공하신 거예요. 그 정도로 용어와의 싸움이다. 자, 우리가 인터넷, 여기서 바라보는 인터넷은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쓰는 그 인터넷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터커넥션, 여러 컴퓨터들 간의 인터넷이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통신을 하는지 그 로우 레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실제 활용 레벨을 보는 게 아니고 로우 레벨을 따져보는데, 여기서 보면은 근데 이게 있어요. 정보보안 관련 문제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요즘에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뭐 기사나 뉴스 보시면은 정보보안이 중요하다는 거 많이 아실 거예요. 이 과정에 정보보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여러분한테 충분히 이해하기 쉽게, 이해만 하기 쉽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재밌고 즐겁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론. 자, 이거는 개발과 관련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우체국에서 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텐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떻게 개발을 하냐? 그러면 현재는 이제 객체지향적인 자바와 같은 언어가 금융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전통적으로 개발했던 C라는 언어. C라는 언어는 왜 시험에 자꾸 나오냐 하면, 이 C라는 언어가
그 컴퓨터 구조를 설명해 주기가 너무 좋아요. C라는 언어를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컴퓨터의 구조, 동작 방식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많이 쓰이진 않지만 이 C라는 언어와 자바라는 언어, 또 이를 컴파일해 줄 수 있는 컴파일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배워야 되는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물론 특강으로도 제공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프로그램 작성할 정도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절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게 뭐 하루 이틀이 되는 건가요? 그걸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 언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들만 공부를 할 거예요. 뭘 기준으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토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어려운 과목, 많은 이유와 연습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언어를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 언어가 한글 쓰겠어요? 아니죠. 쓰는 모든 문법이 다 영어일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가 만든 게 아니니까요. 다 영어일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회사에서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전자금융 서비스를 많이 만들어 봤어요. 인터넷 뱅킹도 그렇고 모바일 뱅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직접 개발을 해보면서 정말 개발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즐기면서. 자, 마지막에 엑셀. 엑셀은 누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문제는 나온다. 게리직에서. 게리직만의 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제가 지금 시간을 좀 많이 소모를 했는데요. 자, 마무리를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왜 안 지워지나 했더니 이거 반대로 지웠군요. 자, 다시 한번 써놨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저와 함께 한번 즐겁게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합격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좋은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체인트입니다. 자, 앞에 여러분 설명 잘 듣고 오셨나요? 정혜령 교수님과 우리 최호승 교수님 말씀 잘 들으셨죠? 일단 저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건 전반적인 공부 방법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을 텐데, 자, 그럼 여기서 퀴즈가 나갈 겁니다. 오프라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저희 한국사 선생님 이름이 뭐였을까요? 자, 5초 이내로 대답을 하시면 저희 담당자가 답변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테이크아웃 우편민 금융상식 오리엔테이션을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부터는 진짜로 우금하셔야 됩니다. 우금이 시험 문제가 매우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게다가 과목이 분리가 됐죠.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처음에 출제위원들의 원칙이 뭐냐면, 처음에 과도기 때, 그러니까 어떤 게 바뀌는 시기를 과도기라고 하거든요. 과도기 때 혼란스러울 때는요, 무조건적으로 시험 문제를 매우 어렵게 냅니다. 왜? 일단은 첫 번째 학생들한테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이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 어렵게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매우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우편민 금융 과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배울 텐데, 그 특성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편 및 금융 과목은요,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편 상식은 국내 우편제도, 그 다음에 국제 우편제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 이번에 과목이 분리됐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나오냐, 우편 상식 국내 우편제도에서 10문제, 국제 우편제도에서 10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을 낼 때는요, 무조건 균형을 맞춰요. 왜? 그것도 비율이 있어서 그래요. 다음 두 번째, 금융상식은 예금편과 보험편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면 첫 번째로 경제기초이론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아마 시험을 낼 거고, 그 경제기초이론이 없다면 예금편과 보험편에 다 나눠서 드릴 거예요. 나눠서 넣어놨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보험편에서는요, 여러분 경영학과 학생들이 배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보험과 리스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보험과 리스크에 대해서는 보험을 구성하는 기초 원리에 대해서 배워요. 생명보험 구성 원리라든가 아니면 제3보험에 대해서 배울 텐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마 난이도 조절을 할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다음에 상품을 만드는 법을 아마 여기서 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뭐가 껴있냐면 이것도 금융상식도 사실상 보면 예금편, 아까 세무회계 본다고 그랬죠. 세무회계는 세법에 의해서, 예금편은 예금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그다음에 보험편은 보험법이 따로 있습니다. 상법이 따로 있고, 그거에 대해서 다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편상식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법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뭐냐면 학생들한테 법률 용어를 각인시켰고 그걸 쉽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제 수업 듣는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망실이 뭐냐고. 그죠? 망실은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구성을 해놨고 우편 및 금융과목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특히나 우편 상식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민법 기초이론이 들어가요. 그래서 민법도 여기서 같이 배울 겁니다. 지금 작업을 다 해놨습니다. 저희 지금 실강은 아직 여기까지는 안 나갔는데 아마 국제우편제도 시작하기 전에 요거부터 제가 기초이론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우편상식 다시 한번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면, 자, 우편상식은 우편제도와 법률 용어가 결합되어 있고, 금융상식은 회계학과 세법, 경제학, 보험법이 결합되면서 기초이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초적으로 들어갔고 기초적으로 커리큘럼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거를 어떤 거로 배우냐면 여러분들 제가 쓴 달달노트가 있잖아요. 한때 핫했죠. 그 달달노트로 계속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우편 상식에 대해서는 지금 국내 우편제도의 모든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기반으로 만든 노트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잘 바뀌질 않아요. 세부적인 법률이 좀 바뀔 건데 공고문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또 수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거, 아까 기출문제 채팅창을 잠깐 보니까 기출문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자, 기출문제 중요하죠. 근데요, 우금은 기출문제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긴 봐야 되는데 출제 방향성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진짜로 이렇게 나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기출문제에서 출제 방향성을 봐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는 아마 그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고, 아까 그다음에 과도기라고 그랬죠. 과도기 때문에 국내 우편 제도에서는 우편 제도에서는 국제 우편과 국내 우편 제도가 10문제씩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일단 봐야 돼요. 보시면, 자, 우편제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우편사업 총론, 국내 우편제도, 우편물류, 국제우편 서비스, 우편 관련 법령에서 여기까지가 우편제도편이고 나머지는 다 금융상식입니다. 보시면 이게 총 46%, 우편상식은 46%고 그 다음에 금융상식은 54%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전부터 우정사업본부는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미 과목을 분리할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왜? 보시면 5대5죠, 거의. 이렇게 냈다는 의미는 여기서 다양하게 학습을 해라. 우리는 이렇게 내겠다라는 걸 이미 의미를 했었고, 우편 제도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렇게 과반수 이상을 냈지 않느냐, 이런 식의 근거를 들기 위해서 이미 과목 분리를 준비해왔던 겁니다. 2년 전부터, 약 3년 전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거예요. 저번하고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우편상식 출제 비율. 자, 그럼 우편상식은 어떻게 나왔느냐? 우편사업 총론과 국내 우편제도, 그다음 우편물류, 국제우편제도, 우편 관련 법령 해서 보시면 우편물류, 그다음 국제우편제도까지가 우편상식에 대한 출제 비율이에요. 보시면 93.5%. 여기서 다 93.5%가 나와요. 아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사회 보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우편 관련 법령은 틀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한 문제 틀린다고 해서 93.5%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죠. 없어도 93.5%가 다 여기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울 수
배워야 하는 건 요 세 가지만 중점적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달달루트를 쓸 때도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넣어놨고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관련 법령 다 빼놨어요. 여러분들 머리만 아프니까. 대신 달달루트 안에 그 내용을 조금씩 녹여놨습니다. 학습하다 보면 익힐 수 있게. 그래서 달달루트 구성이 매우 잘 돼 있다고 지금 자랑을 하는 거예요. 농담입니다. 이렇게 돼서 93.5%의 출제 비율을 보였고, 그 다음에 금융상식 출제 비율 잘 봅시다. 여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금융상식이 이번에 새로 나왔기 때문에, 아유 목소리가 트네. 어떻게 출제될지 몰라요. 근데 이 출제 비율을 보면 다 골고루 출제되죠?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그래서 이미 여기를 아마 다 용역을 줬을 거고 지금 아마 만들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다 골고루. 그러면 보시면 자, 영어는 일단 안 들어가니까 뺀다고 쳐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죠. 10가지. 자, 20문제 중에 10가지 각각 2문제씩만 해도 10문제, 20문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비율이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 예금 상품 및 서비스에서 14.9%, 그 다음에 생명보험의 정의에서 12.8%, 그 다음에 보험상품 종류에서 17%. 보시면 순서를 보면 44.7%인데 순서가 보험상품 종류가 첫 번째, 두 번째가 예금상품 및 서비스, 세 번째가 생명보험의 정의입니다. 이 생명보험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보험을 어떻게 구성하면서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우는 게 바로 이 과목이에요. 경영학과 학생들이 많이 배웠던 게 바로 요겁니다. 저는 전공 필수였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랑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예금상품 및 서비스,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보험상품 및 종류인데 보시면 보험상품이 많이 나왔죠? 11%? 왜 그랬을까요? 여기 난이도 조절 때문에 그래요. 난이도 조절 때문에 이걸 많이 냈는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좀 뒤집어질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자, 생명보험의 정의, 요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예금상품의 정리, 서비스, 요걸 배울 겁니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제비를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요거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서비스를 만드는 방법, 예금상품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게 주로 출제가 되면서 골고루 출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융상식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이 없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되지만 시간이 있다면 다 학습을 하셔야 돼요. 금융은 제가 보기에는 최소 80점을 맞으셔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어렵게 출제가 돼도 경영학과 학생들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격증 테셋이라는 자격증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 시험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되면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은. 특히나 머리가 깨있고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선 유리해요. 그러면 그분들 이기려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 이해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 시킬 겁니다.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 커리큘럼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편상식 및 금융상식의 커리큘럼. 자, 스텝 1은 기초이론부터 시작을 합니다. 기초이론부터 시작을 한 게 저는 지금부터 아까래 7월부터 시작을 했던 게 달달루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 현재는 국내 우편 제도까지 끝이 났습니다. 두 번째는 기본 플러스 심화이론. 자, 이거는 뭘로 수업을 할 거냐? 제가 고민 끝에 공고문을 갖고 수업을 할까 아니면 달달루트 갖고 수업을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기본 플러스 심화이론도 달달루트로 수업을 하되 부가자료가 여기 많이 나갈 겁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책을 쓰면서 썼던 그 부가자료들 많이 여기서 보내드릴 거고 스텝 3는 문제풀이입니다. 이거는 문제풀이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기초 문제가 있고 기본 문제가 있고 심화 문제가 있는데 기본과 심화를 결합시켜서 한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고 거기에 기초 문제를 결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총 두 가지 기초랑 기본 플러스 심화 문제로 두 가지 스텝으로 나갈 거고 네 번째는 마무리입니다. 자, 마무리인데 뒤에서 배울 텐데 여러분 여기 마무리에서는 약간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의 서비스, 제가 학습 컨설팅 일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기초이론과 기본 플러스 심화 이론에서 뭘 해드리냐면 지금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다 하고 있어요. 66일 학습 습관 형성을 만들어 드립니다. 학습 습관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게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이게 첫 번째 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자, 스텝 1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텝 1 기초이론에서는 법률용어 기초이론을 배울 거고 요거는 달달루트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스텝 2 기본이론, 기본 플러스 심화이론인데 여기는 문제 해석 능력을 향상시켜 드릴 겁니다. 단지 법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법을 해석하는 능력, 그러니까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하는데 그 문해력을 키워드리는 작업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시작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문해력이 키워지면 자동으로 여러분들 지문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 지문을 보는 눈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바로바로 5초 만에 딱,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틀린 거 표시하고, 맞는 거 표시하고. 다음 중 옳은 것을 표시하세요. 아니, 옳은 것을 고르세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세요. 두 가지 문제 중에 그 두 가지 유형을 다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문해력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자, 이제 문해력이 키워졌으니까, 문제풀이 능력이 조금 더 향상이 되겠네. 그러면 문제풀이 능력에서 유형별 문제 해결 전략을 제가 제시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 전략을 구성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거기에 실전 감각까지 같이 키워드릴 거예요. 실제와 같은 난이도로 문제를 제가 여기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한 300문제에서 400문제 갖고 있어요. 제가 만든 거. 그다음에 스텝 4 마무리. 마무리와 암기노트 제작 플러스 핵심 마무리 정리까지 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갈 준비가 돼 있는 건데, 제가 서비스 두 가지 드린다고 했죠. 아까 하나는 학습 컨설팅이었고, 두 번째는 음악을 제가 하나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저 원래 작곡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랩으로 여러분들 우금의 암기사항에 대해서 다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사실상 파트 1까지는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우전공에서. 우전공과 제휴맞은 거 아시죠? 그래서 랩과 뮤직이 같이 여기 결합이 돼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들으면서, 그 다음에 들으면서 외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 5가지.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서비스고요. 자, 이제 아까 암기노트, 마무리 암기노트 작성을 그럼 어떻게 되냐? 암기노트 작성 어떻게 되냐? 이게 사실 코넬 대학이라고 유명한 대학이 있거든요. 거기서 쓰던 방식이에요. 이게 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방식이라 저도 이걸 도입을 했고 학생들한테 실제로 시켜봤더니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한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저 첫 번째 제목, 여기 제목을 쓰고 왼쪽에 키워드, 가운데 노트 필기, 마무리에 요약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우금을 정리하게 되면, 자, 국내우편 제도에서 오늘 수업을 할 거야. 수업을 했고 공부를 했다. 국내우편 제도. 이 키워드, 국내우편 제도에서 오늘 뭐 총론에서 수업을 했다. 그럼 총론에서 법률로 여러분 기본권에 대해서 뭐 법률을 보장하더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여긴 그냥 기본권 보장하고 법률, 그다음 해당 파트 기출문제. 자, 그 내용은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5개년 기출문제에서 5번 나오면 많이 나왔죠. 비율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횟수가 아니라 그냥 제가 일부러 횟수라고 했어요. 편의상 80% 아니면 90%, 100% 이렇게 해놓고 해당 파트 이론 정리. 자, 총론에서 서신독점권에 대해서 배웠다. 그 다음에 보편적 우편 서비스를 규정하기 위해서 법률로 규정을 하더라. 그런 것도 정리해놓고 요약 정리. 법과 서신독점권이 있구나. 서신독점권 누구한테 있다? 우정사업본부에 있다. 이렇게 해서 암기 팁. 서우, 무서 이렇게 하면 되죠. 우정사업본부에 서신독점권이 있었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암기 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정리를 해드리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립니다. 두 문장을 따서. 실제로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거 되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다음에 여러분들 저한테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공부 어떻게 합니까? 채팅창도 봐도 선생님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커뮤니든 우금이든 한국사든 공부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저 너무 오래 했어요. 이제 벗어나고 싶어요. 자,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서? 아니죠. 공부 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엉덩이 붙여서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방식을 모르는 겁니다. 그 방식을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의 팁이에요. 자, 공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첫 번째로 봐야 될 거, 어떤 책을 선택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책 제목을 보죠. 그죠? 책 제목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책이 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면 무엇을 봅니까? 내용을 봐요? 목차를 봅니다. 목차부터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공부에 머릿속에 기억의 방이 만들어지면서 하나하나 디스크처럼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보시면, 자, 이거는 파트 1 제가 수업할 때 실제로 썼던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파트 1 우편편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편의 특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비스 종류와 이용 조건, 세 번째 우편물의 접수, 네 번째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 다섯 번째 특급 취급, 여섯 번째 그 밖의 부가 취급,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밖의 우편 서비스, 여덟 번째 우편에 관한 요금 해서 총 8파트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실강에서는 암기하라고 시켰습니다. 왜? 이 암기가 돼야 여러분들 제가 수업했던 거, 여러분들 봤던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목차를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구조화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채팅창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구조화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채팅창에서도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쓰시라고. 쓰셔야 합니다. 쓰는 거 되게 귀찮죠? 지금 여러분들 멀티미디어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화려한 거 되게 좋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 써야 돼요. 써야 잘 읽게 돼요. 공부는 무조건 써야 뇌에 각인이 됩니다. 이거는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어요.
무조건 쓰세요. 안 쓰시면 암기 안 됩니다.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돼요. 아무리 몰라도 쓰세요. 책 내용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백지복습이랑은 좀 다른 거예요. 무조건 쓰시고 나서 나중에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도식화 시키는 겁니다. 도식화 시키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구조화가 돼요. 그 구조를 가지고 암기하면서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면서 머릿속에 계속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이해됐죠? 제가 팁 2가지 드렸죠? 그대로 공부하시면 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제 커리큘럼 소개랑 그 다음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만족하셨나요? 자, 여러분,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저는 꿈을 가진 사람을 응원하기 때문에 꿈을 항상 가지십시오. 그러면 저는 조금만 쉬었다가 마무리하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현태입니다. 저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학습 Q&A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그 우군 강의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원래 온오프라인에 그런 질문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은 오늘 설명회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공부하느라 조금 힘들죠? 힘들고 두렵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냥 하세요. Just do it. 누구 따라서? 저 따라서. 그리고 지향공무원학원 따라서. 여러분들 등에는 다 날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날개를 못 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계시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디로? 하늘로. 같이 저랑 합격하시면 여러분들 기분 매우 괜찮을 거고 매우 좋을 겁니다. 그래서 you can do it.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등에 이제 날개를 활짝 펴고 가시면 됩니다. 저와 그다음에 지향공무원학원 따라서. 자, 오늘 설명회 들으시느라 매우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실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